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이번 내용은 환율에 따라 우리는 코인을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 환율이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1479원대를 보여주고 있죠. 즉 원화가 계속해서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즉 코인이라도 사야 그나마 방어가 된다,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. 일단 이 원화가 왜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여주었던 배경과 그런 측면을 제 개인적 관점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정치적 성향은 전혀 없다는 걸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직접 보고서를 발췌했던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. 자, 트럼프 집권 2기가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압박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. 환율 개입 부담 부분이 커질 소지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전술적 해지 부분에 따른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. 국민연금이 좀 어느 정도 빌려줄 테니 그거 갖다가 커버를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전술적과 전략적을 5%, 10% 환해지를 통해 가지고 최대 15%대까지 환해지가 가능을 하는데요. 22년도 11월 도입 이후 아직까지 발동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정부 상태, 그러니까 국가의 수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결정권자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인데, 이거 아주 유력한 개인적인 생각은 직장인이면 이거 무조건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. 위에서 지시가 안 내려오면 공무원 마인드는 어떠하죠? 아무것도 안 하죠. 왜냐? 내가 책임을 다 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근데 위에 있는 수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죠.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. 그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. 그 다음으로 이제 내년 1월부터 원화 외평채를 처음으로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저도 좀 생소해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GPT를 좀 통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떠한 한계적 요인이 있냐. 왜냐면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달러 외화를 좀 채워 놓겠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.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 한계 요인이 자, 국가 신용도 부분인데 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외평채를 사줄 것이냐 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발행량이 한계, 이제 국가 부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부담을 줄 수 있고, 나중에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된다. 프리미엄 상환이 존재하고 환율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. 말 그대로 환율을 방어를 했는데 너무 많은 또 변동성이 생겨서 원화가 엄청나게 다시 1,300원대까지 막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빌린 만큼 부담 비용도 다 같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제 대안이 있냐?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도 이제 외환 보유고 통화스와프 IMF인데 요거는 안 되겠죠. 네, 조건 대상도 안 됩니다. 참고로 통화스와프 요즘은 개나 소나 모든 나라가 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누가 빌려줄까요? 안 하겠죠.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안 쓰고 있냐라는 물음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. 근데 우리가 지난 22년부터 24년도 때까지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었을까요? 당연히 이제 고금리와 부동산의 PF 사태가 좀 컸었고, 그 다음에 전세 사기 뭐다 하면서 지금 4조씩 빵꾸가 나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부분에 따른 연결적으로 여유를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적 사항은 좀 많이 부재하지 않겠냐.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소상공인 또는 상업자들이 요즘 많이 힘들다 보니까 여기다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, 달러를 가지고 왔던 걸 여기다가 먼저 선 지급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환율 개입은 후순위로 좀 간 거 아니냐.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먼저 좀 채우다 보니까
환율이 좀 더 뒷전이 되지 않았냐, 뭐 이렇게도 저는 좀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또 그 뒤에 또 계엄이라는 사건이 또 터짐으로써 한 번은 방어를 하긴 했지만 그때 체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1,500원대 위에서 더 놓을 확률도 아직도 존재를 한다. 아직 관세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. 아까 드렸다시피 이 관세 부분이 아직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아직 기본기도 안 했어요. 뭐 격투를 한다고 하면 필살기도 쓰지 않고 기본기도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휘둘리기도 전에 벌써 국내 이슈로 뭐 이 정도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어떤 게 있냐? 이제 DCA 적립식 자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거 이제 이쁘게 투자 자산을 잘 쪼개가지고 주식, ETF, 비트코인 부분을 일정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꼭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기업들도 진짜 눈치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. KULR이라는 테크놀리지가 이번에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KULR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 플랫폼으로 뭐 AI, 배터리 관리,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 부분에 이제 관여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회사가 이제 217개 비트코인을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. 평균 가격대는 96,500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이슈가 있는 게 이제 MSTR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증자를 좀 많이 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굳이 걱정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어차피 증자를 해봐야 그동 어디다가 갖다 쓰겠습니까? 그리고 왜 이렇게 좀 최근에 어찌 보면 평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를 감안하고도 최근에 좀 많이 매입을 하기도 했었죠. 그래서 제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 부분에 이제 좀 답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좀 증자를 많이 했던 추이가 이번에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도 나오게 됩니다. 이번에 아무래도 100억 주 증자 선언 현재 30배 정도인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우상향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누구나 달러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달러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형태가 코인이기 때문입니다.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둘지 또는 비트코인으로 둘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된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재원 가지고 비트코인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뗄날 뗄 수 없는 관계로 간다.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이거를 이제 나쁘게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구입을 하는 게 더 낫다. 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더 낫다. 이렇게 하는 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시즌용으로는 MSTR이 좋고요.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누군가를 물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금 같은 비트코인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. 채권형 ETF 신청서가 나와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부동산과 결합된 결합펀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앞으로 자산 운용사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에 있는 상품으로 낼 수 있는 건 어차피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결합 상품으로 비중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나오는 상품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콘테에 있는 자료를 좀 본다라고 해도 누가 100K 시대에 수익을 챙겨갔을까?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SOAB라는 지표가 있는데요. 이게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소비 수준을 보유기간별로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6개월에서 12개월간의 보유자들이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소비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도 매집 비중도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나오고 좀 던졌던 물량도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우측에 주계영 대표가 7년 이상 움직이 안 했던 MVRV 지표를 보게 되면 아직도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
계속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우리는 현재 사이클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 근거로도 답변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하락 주기 이후에 상승 주기가 대부분 250일 정도 평균으로 계속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내용들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옆 동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, 20% 분리과세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요. 현재 있는 차트 기반으로도 저도 유사하게 좀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가 눌리는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현재 이 구간이 여기 있는 이 눌렸던 이 패턴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여기 구간하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구간을 또 찾아볼 수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는 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. 또 여기 구간에서도 거의 유사한 패턴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평선 구간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측면이고, 앞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저 정도의 자산, 이제 앞으로 증자를 해서 가져가는 현금 시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 더 많이 사줄 수 있을 만한 체력적 요인을 갖추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블랙로, 피델리티가 계속 순유입량, 이더리움의 순유입량,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비트코인이 좀 지지부진합니다.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트럼프 1월 20일 정도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형태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갈 거냐, 그리고 비트코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MSTR이나 MSTU 쪽으로 좀 눌렸을 때 관심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또 나는 달러가 너무 비싸다, 그러면 메타플래닛 쪽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